제 시간에는 생명과학과라는 학과에 대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김지수라고 하고요. 25살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16학번에 재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6학번 대학교는 입학한 연도에 따라서 학번을 정하는데 16학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잘 해보면 제가 몇 학년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학년일까요? 저는 6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는 4학년까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학생이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교를 6학년까지 다니게 되었고요. 6학년이지만 제가 그만큼 이 생명과학과에 오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본 수업도 많고 좀 더 경험도 많이 해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것 같다. 6학년인 게 라고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CSBD라는 연구실에 연구학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지만 어떤 연구실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같이 논문도 써보고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연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조금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공감대를 형성을 해보기 위해서 MBTI를 가져왔는데 저는 ISFP라는 MBT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MBTI를 가지고 계시다면 슬쩍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2, 3, 4. 첫 번째로는 어쩌다 제가 생명과학과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정말 생명과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 나는 어떤 과에 가야 되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는데 그 고민들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쩌다가 아카이스 생명과학과에 혹 생명과학과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럼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대를 가지고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생명과학과의 실체는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왔는데 내 기대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졸업 후에 뭐 해먹고 살 건지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본 다음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어떤 사람들이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질문들을 받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은 언제든지 채팅으로 남겨줘도 괜찮아요. 시간 상관없이.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의 이야기예요. 나는 어쩌다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제 스토리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학과나 학교를 선정을 할 때 여러분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과학, 수학이 조금 더 잘한다. 그리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 조금 일찍 안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에 혹시 인터넷이 끊기거나 목소리가 끊기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나는 이과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끊겨요. 잠시만요. 혹시 심하게 끊긴가요? 끊기나요? 괜찮은 것 같. 중간중간에 계속 끊겨요. 오케이. 인터넷 설정을 잠깐 바꿔봤는데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끊기면 계속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지금은 괜찮죠? 민관 친구. 지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스포가 되었네.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다른 과목도 물론 재미있지만 고등학교 때도 물화생지 해서 여러 가지 과학 과목들을 배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생물 중에서도 나는 사람 몸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재밌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보면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이 이렇게 체인처럼 하나 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단계별로 이어지는 그 현상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리고 의학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런 것들 나는 인체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실험실 체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 학교는 되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물론 고등학교 수준의 실험이지만 다양한 실험들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나는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겠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코딩도 많이 하잖아요. 개발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앉아서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실험하면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더 알아보고 싶고 실험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실험실 체질이구나. 실험실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세 번째, 저는 수학, 물리 절대 싫어요. 생명과학과 지망 학생이라면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수학 물리를 너무너무 지금도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생물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다음에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인데 나에게 주어진 옵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크게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난관입니다. 나는 의예과 혹은 간호학과에 맞는 사람인가 혹은 생명과에 맞는 사람, 과학과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을 간단하게만 말해보자면 의예과는 의사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환자들 의학을 공부해서 물론 공부하는 것들은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학을 공부해서 환자들과 1대1로 직접 만나면서 진료나 의료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환자들과의 교류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직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좁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이런 의예과나 의학기술 혹은 생명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학문이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가 앞에서 말했듯이 환자들 1대1로 여러 가지
1대1로 접촉하면서 도움을 조금 더 긴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진로라면 생명과학과는 내가 하는 연구, 내가 쓰는 논문, 내가 발견하는 것이 어떤 의학 기술의 기반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치료 기술, 제약 기술의 기반이 된다면 그거는 내 연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넓게 좀 광범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물론 환자 한 명 한 명 접촉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뭔가 연구하는 것도 실험하는 것도 재밌고 또 내가 하는 연구가 조금 더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명과학과가 저한테 좀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는 사람에게 좀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크게 이런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나는 의예과 말고 생명과학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정했죠. 아니, 정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생명과학은 너무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생명과학이라는 분야 안에 진화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도 생명과학이죠. 그리고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요즘 큰 바이러스학, 면역학, 그다음에 뭐 신경생물학, 유전학 이런 것들이 다 생명과학이라는 분야 안에 속해 있는 세밀한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분야가 너무 넓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알아봤을진 모르겠지만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대학들이 생명과학과라는 것을 세분화해가지고 조금 쪼개놓는 경향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생명과학, 생명이라는 말이 들어간 학과 혹은 생명과 연관 있는 학과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를 뽑아놓은 건데 뭐 약학과도 있겠고 수의학과, 축산학과, 식품영양학과, 뭐 요즘에는 뭐 스포츠 바이오사이언스 학과, 뭐 뇌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너무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과학의 어떤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라는 것을 알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더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양한 대학들의 홈페이지에서 거기서 제공하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훨씬 더 공부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재미없는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식품 영양학과에 갔으면 난 재밌는 공부를 막 즐겁게 할 생각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가 만약에 있다면 없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있다면 해당 그거에 포커스를 하는 집중되어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생명과학이라는 것에 전반적으로 뭐 넓게 알아보고 싶다. 대학교에서는 조금 넓게 공부해보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그냥 생명과학과가 있는 학교를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너무 넓은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고민을 했던 세 가지 학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많거든. 이름도 비슷한데 이 학과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과학과, 생명화학공학과, 바이오빗들공학과를 사이에 두고 저는 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이라도 제가 해답을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학과는 먼저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과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공부를 하는 학과죠. 그래서 뭔가를 응용한다기보다 이 자연이 있는 현상 그대로를 이해하고 이걸 암기하는 중심의 공부가 주된 공부이고요. 그래서 순수 과학 혹은 기초 과학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생명화학공학과라는 것은 공학이 붙었죠. 과학과 공학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됐어요. 생명도 있고 화학도 있고 공학도 있고. 그래서 생명화학공학과 혹은 화학공학과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면 생명과학과나 화학과 등등 자연과학과에서 연구를 하는 그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응용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기술로 발전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학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에서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운반이 되는지 그 단백질의 운반 과정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생명과학과는 그것을 공부하겠죠. 그러면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그 생명과학과에서 연구하고 발견한 그 지식을 가지고 단백질의 운반 방법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몸속에 뭐 환자에게 단백질을 주입해야 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사실 바이러스나 백신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들이거든요. 뭐 약도 그렇고 그런 약들이 개발이 되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세포 안에 자연스러운 그런 기작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몸속에 퍼뜨릴 수 있을까? 몸속에서 단백질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들이 공학 쪽에서 응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생명화학공학과의 일이라고 간단하게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를 사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는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 쪽의 지식뿐만 아니라 물리나 화학, 수학 등등 코딩, 요즘엔 코딩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요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융합적인 그런 학문이고 한 가지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에 관심이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갈래로 응용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내가 원하는 가지고 뭐 내가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생명과 컴퓨터 공학을 조금 짬뽕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을 거고 유전 공학을 조금 더 유전자에 대한 지식을 유전 공학 쪽과 조금 섞어가지고 화학 지식과 섞어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런 쪽으로도 발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다양한 갈래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생명화학공학과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학이니까 수학 물리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바나나 우유 할 때 바나나 우유 항상 그 뒤에 오는 것이 주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는 우유인데 바나나가 첨가된 뭐 초코 우유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화학공학이 뒤에 오죠. 그래서 화학공학이 주된 거예요. 생명 지식 많이 기대하고 생명화학공학과에 갔다가 어, 어려워하거나 혹은 실망하는 사람들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생명 익스텐시브 엄청나게 생명적인 지식을 기대하고 갔다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물리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화학공학과 나가리 이제 생명화학공학과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바이오 및 뇌공학과도 있었는데 이것도 공학이죠 비슷하게. 근데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는 뇌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뇌라는 기관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었어요. 어, 근데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물론 지금은 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뇌라는 기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지 잘 몰랐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생명과학의 분야들을 탐구해보고 싶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무래도 공학이기 때문에 통계나 컴퓨터 공학, 코딩하는 것들 그런 지식, 물리 지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배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긴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아무래도 뇌라는 것이 사람과 동물의 장기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동물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건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는 이런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컴퓨터로 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분야죠. AI,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 등등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것에 기반을 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을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이오미드 공학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하지만 굉장히 공학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해 봤지만 생명과학과 그리고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충 이 정도는 크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생명의 여러 넓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또 수학 물리가 죽어도 싫었기 때문에 전 순수 과학을 택해서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과연 내가 기대했던 만큼 생명과학과가 좋은 곳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알겠지만 생명과학과,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어, 탐구하고 이해를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생명 현상의 원리랑 그거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 요즘에는 좀 공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생명과학과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의 개발로서 인류의 발전, 인류의 건강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완화시키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아주 뜻깊은 학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니는 학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요즘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거, 치료제 개발하는 거, 그리고 뭐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다 생명과학과에서를 졸업한 분들이 그리고 생명과학과 안에 있는 연구실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암이나 다양한 정신질환 혹은 질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굉장히 유익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현실은 어땠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어요. 좋은 점은 뭐가 있었냐 하면 훨씬 더 이 생명이라는 학문이 넓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전에는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 배워가는 과정이 저는 재미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넓고 깊은 학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가능성. 앞에서 또 봤듯이 생명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전공학 쪽 아니면 뭐 뇌공학 하는 사람들 심지어 머신러닝 뭐 이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코로나19를 치료하는 혹은 코로나19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과 융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저희가 실험실 체질이라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험 위주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느꼈는데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가설이나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실험으로써 내가 직접 검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도 있기도 하고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넓고 깊은 학문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넓은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과학과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배워봐야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학, 나는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싶었는데 식물학, 진화생물학 이런 것들 모두 의미가 있는 생명과학과의 과목들이지만 나의 흥미와는 맞지 않는 그런 공부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과를 가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리고 너무 넓다 보니까 대학교 수준의 공부에서는 다양한 다양한 과목들을 조금 비교적 얕은 깊이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과목, 예를 들어서 신경생물학 같은 과목을 공부를 하려면 내가 직접 나서서 학교 수업에서는 조금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얕게 다루기 때문에 내가 연구실에 가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혼자 공부를 해서 그 깊이를 넓혀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단점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집중된 연구 트렌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고등학생으로서는 조금 상상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의예과랑 생명과를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생명과에서도 조금 비슷한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의예과에서 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볼지처럼 장기 수준의 장기 레벨 이상을 다룬다라고 한다면 생명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단위들까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 분자생물학, 생화학, 그다음에 세포 생물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보면 세포 생물학 당연히 세포 한 개를 두고 배우는 과목이겠죠. 그다음에 분자 생물학은 세포 안에서도 핵 안에서 어떻게 유전자의 복제, 번역, 전사가 일어났는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DNA만 가지고 RNA만 가지고 한 학기 과목을, 책도 2만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들을 배운다고?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눈에 보이는 내 장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상 생명과에 와서 공부를 해보는 것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복제가 되고 뭐 아미노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마이크로한 단위들을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훨씬 복잡하고 훨씬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예습측하지 못하고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이크로하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장기 레벨, 장기 이상의 단위를 공부하고자 생명과에 진학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과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암기량이 생명과의 가장 큰 단점이죠. 카이스트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생명과는 시험 전날에 밤새는 학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이 암기 단기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암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암기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생명과에 와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과의 현실은 실체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약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지렁이에 뭔가가 타고 있죠. 저 친구가 카이스트의 마스코트예요. 넙죽이라는 건데, 이렇게 머리가 넙죽하게 생겼다 해서 넙죽인데, 넙죽이가 타고 있는 것이 지렁이인데, 왜 지렁이, 이게 생명과 대표적인 그림이거든요. 왜 지렁이를 타고 있을까? 이 C 엘레강스라고 하는 지렁이인데요. 생물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세 가지 실험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 엘레강스라는 지렁이는 굉장히 그 수명이 짧고, 그리고 성장도 노화도 빠르기 때문에 노화 연구에 굉장히 잘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연구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접해봤을 텐데 초파리예요. 초파리는 유전학 연구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세 번째는 쥐. 쥐는 사람이랑 가장 비슷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생물학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저도 요즘 쥐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쥐를 가지고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넙죽이 뒤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실험 동물이 있다는 거 여담으로 한번 말해봤고, 뒤에 DNA 이중나선 구조는 당연히 다 알 거고, 그다음에 뒤에는 바이러스 혹은 미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귀여운 넙죽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과 6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이런 과목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고 이런 과목들을 대충 배우는구나 정도 참고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배우는 과목들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들은 과목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과목이 있다, 혹은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어떤 과목인가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다니면서 공부도 했지만 연구 활동도 꽤 했어요. 저희 학교는 연구실에 학생들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연구실에 학생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연구 활동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 연구실에 제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바이오 이미징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건 저번 시간에는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스킵을 하긴 했는데 잘 찝어졌어요. 아주 흥미로운 과목인데 바이오 이미징 우리가 되게 마이크로한 구조들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세포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구조물. 그래서 세포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뭐 63배, 20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 현미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해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포가 투명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세포 안에도 세포 하나이지만 내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단백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특이적으로 볼 건지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어, 세포의 특정한 단백질만 염색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염색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색으로 세포를 염색을 할 수도 있어요. A 단백질은 빨간색, B 단백질은 노란색, C 단백질은 초록색 이렇게 염색을 시켜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 무지개처럼 예쁜 그림을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처럼 현미경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이미징해서 잘 시각화해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문이에요.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학문인데 이걸 찝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이미징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었어요. 어, 그래서 저런 과목들을 배웠고 저는 연구실을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고 있고 저는 시냅스 뇌질환 실험실이라는 실험실에 소속이 돼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논문도 얼마 전에 제가 뭐 도와서 쓴 논문도 얼마 전에 서브밋이 제출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연구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시냅스 뇌질환 실험실이라는 곳이고요. 여러분 시냅스라는 구조에 대해서 다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뉴런과 뉴런 혹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물이죠. 뇌에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시냅스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고 굉장히 많은 구조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어떤 단백질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시냅스의 기능에는 시냅스의 구조에는 어떤 이상이 생기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뇌의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뇌의 활동이 어떤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실험실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대표적으로 자폐증이라는 질병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시냅스에 어떤 단백질에 이상이 생기면 자폐증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자폐증을 가진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소셔빌리티라고 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불편이나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사람에게서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쥐를 모델로 해서 쥐에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쥐도 똑같이 다른 친구 쥐들 좋아하고 또 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있기 싫어하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자폐증과 비슷한 그런 자폐증과처럼 이상이 생긴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 쥐를 만들게 되면 그 쥐들도 소셜빌리티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사람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백질의 이상 등을 쥐의 뇌에서 재현을 한 다음에 그것이 쥐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통해서 자폐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것이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진로도 이런 이 실험실에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연구가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 또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환자들에게 자폐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구를 제 진로로 정했고요. 내년에 아마 대학원생으로 들어가서 석사 과정, 박사 과정까지 하기로 저의 진로는 정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실에 계속 진학을 하게 될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난 진로 중에 한 갈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연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진로는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과에서 졸업한 후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른쪽은 저처럼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생명과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왜냐면 아무래도 분야가 너무 넓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 굉장히 넓고 얕게 배우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 중에서도 신경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더 연구나 학문을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대기업들 많죠. 요즘에 제약회사 많이 뜨는데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바이오 산업이 국가적으로도 키우려고 하는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같은 대기업들 혹은 제약회사에 굉장히 많이 가요. 노바티스도 스위스의 제약회사인데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약이나 백신 혹은 치료제 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니면 연구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연구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 뭐 대학원생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연구직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네슬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커피나 코코아 만드는 식품 회사예요. 스위스 식품 회사인데 이런 식품 영양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의 취직이 가능하고 생명과학과 졸업하면서 공부한 다음에 임용 등등을 쳐서 교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단 한 가지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나는 의대로 진학을 하겠다. 이 학위를 이용해서 의대로 진학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과학과 졸업하고 나서 편입이나 의전원이라고 의학 전문 대학원인데 의대 쪽으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대학원으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편입은 아예 없어졌고요. 편입제도는 아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전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3개로 줄었어요. 의학 전문 대학원이 우리나라에 3개밖에 안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것들도 없어진다 만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편입이나 대학원으로 의대를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는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명과 졸업해서 의대 갈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진로 방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생명과학과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먼저 보면 생명 현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실험이나 연구 결과 그리고 암기도 많고 한 그런 과목이라서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가 매번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실험이라는 것,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단백질의 기능을 하나 밝힌다 하는데도 한 사람의 대학원 생활 거의 5, 6년이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긴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류의 이익이 기여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은 사람, 이거는 코로나19처럼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그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암기 능력, 이해 능력 당연히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열정.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것 그대로를 탐구해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왜 이러지? 저건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이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이에요. 생명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보면 생명과학의 핵심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과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어, 실제로 노벨상 작년에 생리의학상 누가 받았니? 화학상 누가 받았니? 하면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야에서 핫한 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것이 새로 발견이 되었는지. 그래서 작년에는 화학상은 유전자 편집 기술 등등이 받았고 뭐 그다음에 간염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했는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잘 찾아보고 뉴스 잘 찾아보고 알아가는 것, 조사해보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백신의 원리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을 하는 원리, 퍼지는 원리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실험 주제, 관심 있는 질문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자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써보는 것도 내가 이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만큼의 열정을 보였어요. 노력을 해봤어요. 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직접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내가 이런 연구를 한다, 뭐 실험을 한다 했을 때 고등학교 수준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담보다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봤다. 누가 중고등학생 수준의 실험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연구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일인데 그래서 너무 그 의미 있는 연구를 한다에 부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만큼까지 알아봤다, 이만큼까지 실험해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니까 이런 것들 부담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뻔한 이야기지만 그냥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해보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해나의 기적을 보고서는 생명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기도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숨도 못 쉬고 당연히 밥도 못 먹겠죠. 그런 아이한테 줄기세포로 인공 기도를 만들어서 삽입해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뛰어난 거구나라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거를 계기로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것 그리고 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관심을 제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하겠다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앞에서 "실험해 봐라. 연구 결과 찾아봐라. 그다음에 봉사활동해라. 여러 가지 많이 봐라. 책 봐라. 다큐멘터리 봐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띄엄띄엄 있으면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퍼즐 조각처럼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있을 때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퍼즐들이 다 맞춰져 있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져 있을 때 비로소 이게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험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경험 하나하나로부터 이 경험에서는 어떤 것을 배웠고 나는 어떻게 변화했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거나 기록을 해 둬서 그것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여러분들만의 퍼즐로 완성을 하는 것이 하나의 퍼즐로 완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 왔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이번에도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쪼끔 길게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학과 관련된 거 아니면 입시 관련된 거 그냥 대학 생활에 대한 것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질문 있으면 짧게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